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리기능사 시험은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지문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시험 합격에 매우 유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과일이 성수감에 따라 일어나는 성분 변화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과육이 점차 연해진다. 맞는 표현입니다. 엽록소가 분해되면서 푸른색이 옅어진다. 맞는 표현이죠. 푸른색이 옅어지고 붉은색이라든가 이런 색깔을 변해가지고 비타민C와 카로틴 함량이 증가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탄닌이 증가한다. 틀렸습니다. 이 떫은 맛이죠. 익어가면서 이 성숙해가면서 탄닌이 감소하게 됩니다.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은 미숙한 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나 성숙할수록 감소한다. 그래서 과일이 성숙함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가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4번 탄닌이 증가한답니다. 2번입니다. 육류를 가열 조리할 때 일어나는 변화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육류입니다. 보수성의 증가, 조리할 때입니다. 보수성의 증가라는 말은 뭡니까? 물기가 갈수록 촉촉하게 증가한다? 아니죠. 조리를 하면은 보수성이 감소하죠. 물기가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의 변폐 그랬습니다. 변폐는 그 부표와 비슷한 것으로서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이 변폐죠. 여기서는 그 단백질의 변폐가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걸 변성이라고 합니다. 성질은 변하지만 먹을 수 있는 좋은 성질로 변하는 거죠. 변성. 그 다음에 단백질의 응고 그랬습니다. 딱딱해지죠? 예, 이건 맞습니다. 미오글로빈이 옥시미오글로빈으로 변한다. 이것도 답은 아닙니다. 이것도 틀린 것입니다. 해설을 한번 보죠. 옥시미오글로빈이 메트미오글로빈으로 갈색으로 구이하면 갈색으로 변하죠. 미오글로빈이 원래 그 살아있는 생체일 때는 이겁니다. 근데 이제 산소 중에서 결합을 하니까는 옥시미오글로빈 선홍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구우면 갈색인 메트미오글로빈으로 변하는 겁니다. 자, 육류를 가열 조리하면 보수성은 감소합니다. 물기가 빠져나가니까요.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난다. 변폐가 아니죠. 미오글로빈이 메트미오글로빈으로 된다. 미오글로빈이 산소화되는 것이 옥시미오글로빈이고요. 여기에 열을 가하면 메트미오글로빈으로 되는 겁니다. 단백질이 응고되고 고기가 수축 분해된다. 예, 조리하면 이렇다는 말이죠. 조리하면 단백질은 응고되고 고기는 수축하고 분해된다. 중량과 보수성은 감소한다. 그렇죠? 결합 조직의 콜라겐이 약 80도 이상에서 젤라틴화되면서 조직이 부드러워진다. 지방이 용해되고 색과 풍미가 좋아진다. 이게 조리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단백질의 변성 이런 표현으로 쓰는 것이죠.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육류를 가열 조리할 때 일어나는 변화, 보수성의 감소, 단백질의 변성, 미오글로빈이 옥시미오글로빈이 아니라 옥시미오글로빈이 뭘로요? 메트미오글로빈으로. 이게 갈색이라는 거죠. 이게 선홍색. 그래서 답은 단백질이 응고 이것은 맞습니다. 다음 중 식육의 동결과 해동 시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두 가지를 했었죠. 소위 말해서 식육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생물이죠, 생물. 그 다음에 조리된 1차 조리됐거나 반조리된 이런 것이었죠. 예. 이것을 냉동할 때와 이 조리된 식품을 냉동할 때는 다릅니다. 이미 우리가 했듯이 이 생물을 냉동할 때는 이 냉동칸에서 해동시킬 때
어디가 좋다고 그랬어요? 냉장칸에서 해동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조리된 뭐 피자라든가 이런 조리된 것을 냉동했다. 그러면 이 냉동식품은 이걸 해동을 할 때는 서서히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가열해서 해동하면 된다. 1차 조리된 식품, 반조리된 식품 이런 거는요. 그래서 그 둘은 분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식육의 동결이기 때문에 뭡니까? 이 식육, 생물이죠. 천천히. 냉동할 때는 급속 동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동할 때는 급속 해동하면 안 됩니다. 결국 뭡니까? 급속 동결 완만 해독. 이것이 이거죠. 급속 동결해서 넣고 해동을 할 때는 해독이 아니라 해동이죠. 완만 해동을 해야 합니다. 천천히 해동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고기를 천천히 얼리면 얼음 결정이 커져서 근육세포를 파괴하고 해동 시에 세포로부터 수분이 많이 빠져나오는 드립 현상이 생겨서 공기가 맛이 없어진다. 따라서 마이너스 40도 이하에서 어떻게 된다? 급속 냉동을 해야 된다. 육류를 냉동할 때에 생성되는 얼음의 결정은 동결이 완료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즉 급속 냉동할수록 어떻다? 미세한 크기로 얼음이 결정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의 파괴가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천천히 얼리게 되면 얼음의 결정체 크기가 커져서 조직을 손상을 해서 드립 현상, 물이 질질 흐르는 이 드립 현상이 발생하고 질겨지는 겁니다. 그 해동할 때는 육류는 냉장고 내에서 완만 해동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다시 문제로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다음 중 식육의 동결과 해동 시 동결은 뭘 어떻게 한다요? 급속 동결하고 해동은 어떻게 한다? 완만 해동해라. 이게 육류입니다. 그래서 답은 급속 동결 완만 해동. 4번입니다. 달걀의 특성을 이용한 음식의 연결이 틀린 것은 응고성, 달걀찜 하면 응고되죠. 팽창제, 이 팽창제는 달걀의 흰자, 남백은 이게 팽창제로 쓰입니다. 팽창제로. 근데 난황, 붉은 노른자는 유화제로 쓰입니다. 이 잘 섞이게 하는 것이에요. 유화제. 그래서 마요네즈 같은 것은 난황이 들어가죠. 남백은 팽창제로서 이 시폰 케이크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화성, 이거 있죠? 마요네즈 유화성. 이건 노른자, 이거는 노른자, 요거는 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섭제 말궁장국, 이게 틀린 것입니다. 자, 간섭제는 결정체 형성을 방해해서 매끈하고 부드러운 질감을 만드는 역할을 하며 셔벗이라든가 캔들이 개종할 때 사용되는 것이고 여기서 답은 아닙니다. 난황의 유화성, 마요네즈 만들 때 남백의 팽창성, 시폰 케이크 등에 다시 한번 올라가서 달걀의 특성을 이용한 음식의 연결이 틀린 것, 달걀찜, 응고성을 이용한 거죠. 팽창제, 시폰 케이크 맞고요. 유화성 마요네즈 맞고요. 간섭제, 맑은 약국 이게 틀렸습니다. 다음 중 신선한 달걀은 프라이를 하려고 깨보니까 남백이 넓게 퍼진다. 그냥 감으로 잡아도 신선한 달걀이 아니죠. 난황과 남백을 분리하려고 하는데 난황막이 터져갖고 분리가 어렵다. 그냥 감으로 때려도 신선하지 않은 것 같죠? 삶아서 껍질을 벗겨보니 기공이 있는 부분이 움푹 들어갔다. 느낌에도 아닌 것 같죠? 삶아서 반으로 잘라보니 노른자가 가운데 있다. 그냥 느낌상으로 이거 신선한 달걀이네. 그 느낌이 맞습니다. 자, 프라이를 하려고 깨보니까 어떻습니까? 깨면은 이렇게 흰자위가 퍼지는데 흰자위가 이렇게 될 거고요. 이 흰자 위에 노른자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이 난항의 개수는 이 난항의 높이를 이 난항의 지름으로 나눈 거. 난항의 높이죠. 남백 개수는 이 남백의 높이를 이 남백의 지름으로, 요 남백의 높이를 이 지름으로 나눈 값을 남백계수. 이 난항의 계수는 이 높이를 이 지름으로 나눈 것, 이것을 난황계수라고 그래요. 결국 무슨 말이겠어요? 난황계수가 높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많이 퍼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높이가 높고 지름은 작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많이 퍼졌다. 예, 노른자가 쫙 깔리고 많이 퍼졌다 그러면 신선하지 않은 것이다. 예, 남백길수도 마찬가지예요. 예, 조금하고 이렇게 둥그렇게 올라오면 높이가 좀 있죠? 예, 근데 이게 쭉 쳐져가지고 그냥 바닥에 깔렸다. 그럼 남백길수가 아주 낮겠죠. 높이가 없으니까. 이건 다 신선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를 하려고 깨보니까 남백이 넓게 퍼졌다. 그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남백 개수가 적다. 난항과 남맥을 분리하는데 난항막이 터져서 분리가 어렵다. 아니, 수분이 이제는 그 노른자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삶아서 껍질을 벗겨보니까 기공에 있는 부분이 움푹 들어갔다. 원래 이 계란은요, 기공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이 기공 부분이 커져가요. 이 기공 부분이 커져간다는 것은 뭘 말해요? 오래된 달걀이 신선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달걀들은 어때요? 이 일정한 식염수에다 넣어보면 이 기공 부분이 크기 때문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위로 떠요. 신선한 달걀은 이 기공 부분이 적어서 밑으로 가라앉아요. 삶아서 반으로 잘라보니까 노른자가 정 가운데 있었다. 예, 이것이 신선한 달걀이에요. 보시죠. 달걀의 신선도를 평가하는데 외관으로 판정하는 방법, 투관, 투시를 해가지고 판정하는 방법, 개수를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 비중, 소금물에 넣어가지고 측정하는 방법, 이런 측정법들이 있어요. 이건 다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봐두시기 바랍니다. 외관 판정법, 표면이 거칠하고 흔들어서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신선한 거예요. 계란 날 때부터 달기 그 점액을 묻혀서 나요. 그래서 나서 조금 있으면 이 점액이 달걀 껍질에 묻혀서 거칠거칠하고 매끈하지 않아요. 그것이 오히려 거칠한 달걀, 그것이 신선한 달걀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점액질이 없어지면서 매끈해지죠. 이것은 오래된 달걀이고요. 흔들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신선한 거예요. 표면이 거칠하고 흔들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신선하다. 투관 판정법. 빛으로 비춰봤더니 신선한 달걀은 기실의 크기가 작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 기실에 이게 달걀이면 요 기실이 작단 말이에요. 오래된 달걀일수록 어때요?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이런 이 기공들이 있단 말이에요. 껍질 속에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이 기실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선한 달걀은 기실의 크기가 작고 난항은 중앙 부위에 둥글게 있고 옅은 장매색을 띠는데 오래된 달걀은 기실이 크고 난항은 붉은색을 띠더라. 깨서 보니까 옅은 장미색을 띠는 그런 노른자가 신선한 달걀이에요. 이게 오히려 붉다. 그러면 오래된 달걀이에요. 개수 측정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항 개수. 난항의 높이를 난항의 지름으로 나눈 난항 개수가 0.36 이상이면 난항 개수가 높으면 신선한 달걀이고 이거 이하로 가면 그 신선하지 않다. 자, 남백 개수는 남백의 높이를 남백의 지름으로 나눈 거예요. 이거 0.14 이상이면 신선한 달걀이에요. 비중법 소금으로 6% 소금물에 담가놨더니 가라앉으면 신선하고 뜨면 오래된 달걀이다. 왜? 이 기공이 커서 이게 공기가 들어가기 전에 뜬단 말이죠.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신선한 달걀은 깨보니까 남백이 넓게 퍼졌다. 이게 신선한 달걀이 아니죠. 난항과 남획을 분렸는데 난항막이 터져서 분리가 어렵다. 신선한 달걀이 아닙니다. 삶아서 껍질을 벗겨보니까 기공 있는 부분이 움푹 들어갔다. 이렇게 기공이 넓다는 것이죠. 신선한 달걀이 아니에요. 삶아서 반으로 잘라보니까 노른자가 정 가운데 있더라. 신선한 달걀입니다. 자, 이거는 이 부분을 먼저 보고 풀어볼게요. 우유가 응고되는 거, 어떤 때 응고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유의 단백질은 산에 의해서 응고되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응유에서 레닌이라는 것이 응고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은 산이 아니라 열에 의해서 응고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나눠봐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시험 문제도 있으니까요. 자, 카세인 응고가 있고 유청 단백질 응고가 있는데요. 우유의 단백질의 80%, 우유 단백질의 80%를 차지하는 것은 카세인이에요. 우유 단백질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은 유청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틀려요. 카세인은 어떤 것에서 응고하냐 하면은 레닌이라는 이 산성이나 또는 레닌을 가하면 응고해요. 그래서 우유에다가 식초를 들어가 뭐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응고한단 말이에요. 또 레닌이라는 효소를 갖다 넣고
흔들어도 응고해요. 그런데 이 카세인은 특징이 열에 의해서는 응고되지는 않아요. 이것은 이 산이나 레닌에 의해서 응고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청단백질은 어떠냐면요. 죄송합니다. 유청단백질은 열에 의해서는 20%를 차지하고 있고 이거는 65도 이상의 열에 의해 응고되지 이거는 카세인에 의해서 응고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계란이 응고됐다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건 아니다. 유청단백질은 열에 의해서 응고되고 똑같은 계란에서도요. 이 카세인은 산이나 레닌을 가할 때 응고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셔요. 자, 우유를 응고시키는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그 뭔가 좀 눈에 들어오는 건 있죠? 예, 산이나 레닌에 의해서 응고되는 성질과 가열에 의해서 응고되는 성질이 있는데 어떻든 이것은 다 달걀을 응고하게 하는 성질이에요. 달걀이 응고되는 성질을 둘로 나눠본 거예요. 결국 뭡니까? 에, 카세인은 산이나 레닌에 의해서 응고되고 유청단백질은 가열에서 응고되더라. 그러나 어떻든 이것들은 다 응고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당류는 아니에요. 그 답은 당류가 되겠죠. 자, 부패된 어류에 나타나는 현상은 그랬습니다. 아가미 색깔이 선홍색이다. 이미 우리가 이런 문제를 봤죠? 이거는 신선한 어류입니다. 육질은 탄력성이 있다. 이 신선한 어류죠. 눈알이 막지 않다. 이건 뭔가 부패된 거예요. 비늘은 광택 있고 점액이 물렸다. 이거 신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류에 부패된 어류에 나타나는 거. 그러면 오히려 답은 뭐가 되겠어요? 이거죠. 예. 뭐 우리가 이제 썩은 동태 눈깔 이런 말 하죠. 눈알이 막지 않다. 움푹 들어갔다. 이런 거는 다 부패된 어류예요. 자, 우유의 가공품이 아닌 것은 눈에는 들어오죠. 치즈, 버터 뭘로 만듭니까? 우유로 만들죠. 우유의 그 지방 성분을 가지고 액상 발효유, 뭐 요구르트 같은 거라든가 이거 우유에서 만들죠. 마시멜로 이것이 아니죠. 다음 어치 제거 방법 이 비린내입니다. 이거 먼저 한번 보고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생선의 비린내는 어치입니다. 어체 생선 내에 있는 트리메탈 아민 옥사이드 라는 것이 환원되어서 이게 비린내 나는 거예요. 트리메탈 아민. 이게 비린내 성분이에요. 트리메탈 아민이 되면서 나는 냄새이다. 이게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생선의 비린내의 성분은 무엇이냐 그러면 트리메탈 아민이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어류가 신선도가 저하되면 증가하는 게 뭐냐? 이 트리메탈 아민이에요. 그냥 비린내가 아니라 이 신선도가 떨어지면서 나는 비린내. 그 암모니아 냄새 비슷하게 나는 그런 비린내예요. 이거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로 씻어서 비린내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신선하지 않은 이런 그 생선은 수돗물로 씻게 되면 많이 냄새가 가셔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수용성이기 때문이에요. 레몬즙이나 식초와 같은 것을 첨가해서 트리메탈 아민의 휘발성 염기성 물질을 중화시키는 방법. 쉽게 말하면 뭐예요? 비린내를 줄이는 방법에 레몬이나 식초가 사용된다 그 말이죠. 마늘파, 양파, 겨자, 고추, 고추냉이, 술 등의 향신료를 강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비린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술은 알코올에 함유된 호박산이라는 게 비린내를 줄이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또 술의 휘발성으로 인해서 어치 제거 효과가 있어요. 다섯 번째, 비린내 효과가 있는 억제 효과죠. 비린내 억제 효과. 된장, 간장을 첨가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다음, 우유 단백질인 카세인이라는 게 있어요. 좀 전에 봤죠? 이 카세인이 이 비린내를 나게 하는 트리메탈라민을 흡착해요. 그래서 우유에 담가두면 비린내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자, 이 정도를 아시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어치 제거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식초나 레몬즙을 이용하여 어치를 약화시킨다. 된장, 고추장의 흡착성은 어치 제거 효과가 있다. 술을 넣으면 알코올의 어치가 더 심해진다. 우유에 미리 담가두면 어치가 약화된다. 이제 문제의 답이 어느 정도 보이시죠? 술을 넣으면 알코올에 의해서 어치가 증발하고 또 술 속에 있는 호박산이 트리메탈라민이라는 어치를 상쇄시킨다. 그래서 술은 어치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좀 이제 다 봤죠? 식초나 레몬즙은 어치를
약화시킨다 그 말이니까 비린내를 적게 나게 한다 이 말이죠. 된장, 고추장 흡착성은 어치 제거 효과가 있다. 맞죠? 맞고 우유에 미리 담가두면 우유에 있는 카세인 성분이 어치 트리메탈라민을 흡수한다고 그랬죠? 맞죠? 예, 답은 3번입니다. 어패류에 소금을 넣고 바로 숙성시켜 원료 자체 내 효소의 작용으로 풍미를 나타내는 식품은 내용은 뭐 길지만 답은 들어오죠. 예, 뭡니까? 어패류에다가 소금 뿌렸어요. 그리고 덮어서 발효 숙성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자체에서 어떤 효소들이 나와가지고 풍미를 나타내는 어떤 게 됐어요. 그게 뭘까요? 젓갈입니다. 예, 이게 젓갈 담는 거죠. 예, 어패류 갖다 놓고 멸치 같은 거 갖다 놓고 소금 넣었어요. 그리고 덮어놓고 바로 숙성시켰더니 멸치젓 됐어요. 젓갈, 어패류에 소금 몇 프로나 넣을까요? 이것도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20% 정도를 넣어서 그래야 부패가 없게 되죠. 억제하면서 미생물의 작용으로 분해 발효 숙성시켜 만든다. 11번입니다. 유화의 형태가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죠? 뭐가 보이시나요? 액체 상태와 고체 상태가 보이죠? 다 지방도 있고 물도 있어요. 그런데 딱딱한 거, 요거는 액체 상태. 그러면 이건 뭡니까? 물, 액체가 먼저 나왔죠? 수중 유적. 예, 물에 기름이 적절히 있다. 뭐 이렇게 본 거예요. 예, 이거 묽은 걸 먼저 강조했죠. 마가린이나 버터 같은 건 뭐예요? 유중. 예, 기름에 물이 적재되어 있다. 그래서 유화 형태 나머지 색과 다른 거는 이거는 수중 유적형이고 이거는 유중 수적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액체, 이거는 고체 상태. 다르죠? 다음 중 기름의 발연점이 낮아지는 경우는 이거는 먼저 이거 한번 보시고 풀어보죠. 자, 발연점이 뭐냐 이거죠. 유지를 즉 기름을 태울 때 가열 시에 표면에서 푸른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때 온도. 기름 넣고 후라이팬에서 한참 있으면 푸른 연기가 올라오죠. 그때 온도가 뭐냐? 발연점인데 이 연자가 뭐예요? 이게 연기라는 말이죠. 발자는 핀다 이런 말이죠.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 온도점 이런 말이에요. 발연점, 연기, 발연. 자, 발연점이 낮아지는 이유 그랬습니다. 유지가 분해되어 유리지방산의 함량이 높아진다. 즉 유리지방산의 함량이 높아진다는 것은 발연점이 낮아진다는 것은 조금만 태우면 뭐예요? 조금만 태우면 연기 난다. 이런 말이죠. 발연점이 낮아진단 말은 프라이팬에다 기름 올리고 얼마 안 되니까 연기가 나더라. 좋은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유리지방산의 함량이 높으면 이런단 말이에요. 제대로 요리하기 전에 막 연기부터 나요. 용기의 면적이 넓은 경우에 1인치가 넓어질수록 발연점은 2도씨씩 저하하더라. 너무 큰 프라이팬에다 하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렇게 하면은 발연점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기름에 이물질이 많아요. 섞인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섞인 게 막 기름과 함께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연점이 낮아져요. 사용 횟수가 많은 경우 한 해 사용할 때마다 10 내지 15도씩 저하해요. 그냥 기름을 한 번 쓰고 남은 걸 보관해 놨다 또 쓰고 하면 금방 연기 난단 말이죠. 발연점이 낮아서 그래요. 자, 이런 것이 발연점이 낮아지는 이유였어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름의 발연점이 낮아지는 경우는 1. 유리지방산의 함량이 많을수록 2. 기름을 사용하는 수가 적을수록 3. 기름 속의 이물질 유입이 적을수록 4. 튀김 용기의 표면적이 적을수록 답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보십시오. 기름을 사용할 수가 많을수록 다음 중 기름의 발연점이 낮아지는 경우 기름 속의 이물질이 유입이 적을수록 아, 기름을 사용한 횟수가 적을수록 죄송합니다. 기름을 사용한 횟수가 적을수록 처음 사용한 거예요. 그럼 발연점이 높겠죠. 근데 이게 많을수록 그럼 어떻게 됐어요? 발연점이 낮아지고요. 기름 속 이물질이 거의 없어요. 그럼 발연점 높죠. 튀김 용기의 표면적이 적을수록 발연점이 높아요. 근데 유리지방산의 함량이 많을수록 발연점은 낮아진단 말이에요. 금방 탄다 이 말이에요. 발연점이 낮아진다 그 말은
금방 타서 연기 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처음 사용한 기름일수록 금방 안 타죠. 기름 속에 이물질이 없을수록 금방 연기 안 나죠. 식용 용기에 미온적이 적을수록 예, 발연점이 낮아져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냉동식품의 조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냉동식품이에요. 1차 가공식품이 아닙니다. 다르다고 그랬죠? 냉동식품과 가공식품은 달라요. 자, 냉동식품입니다. 소고기의 드립을 막기 위해 높은 온도에서 빨리 해동하여 조리한다? 딱 봐도 이건 틀렸죠. 이 냉동, 죄송합니다. 이 냉동식품이죠. 잘못 했죠. 냉동식품, 육류, 예, 육류와 냉동식품, 이건 좀 다른 개념이죠. 예, 이렇게 해석해요. 죄송합니다. 자, 소고기의 드립을 막기 위해서, 이건 육류죠. 이건 높은 온도에서 빨리 해동하면 안 되죠. 이런 육류는 어떻습니까? 여기 있던 걸 어디로 가져온다고요? 냉장칸으로 가져와서 서서히 완만하게 해동해야 된다. 채소류는 가열 처리해서 냉동하기 때문에 조리하는 시간이 절약된다. 이건 맞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냉동할 때부터 어때요? 삶아서 물기 짜고 냉동하겠죠? 그럼 조리할 때는요. 그래서 바로 하면 되니까 시간이 절약된다. 맞죠? 조리된 냉동식품은 녹기 직전에 가열한다. 예. 조리된 냉동식품은 이게 조리됐다는 말이에요. 예. 냉동식품인데 조리된 거예요. 그거는 예, 그냥 가열해서 빨리 가열해서 먹으면 된다. 이건 오히려 완만 해동을 하면 안 돼요. 빵 케이크는 실내 온도에서 해동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조리된 냉동 녹기 전에 가열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채소류는 가열한 냉동하고 조리한 시간을 절약.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소고기의 드립을 막기 위해서 완만 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해동하면 이거 안 돼. 이거 답이겠죠? 14번. 조미료의 첨가 순서로서 옳은 것은 일단 답부터 확정하고 가겠습니다. 설탕, 소금, 식초, 간장.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맨 먼저 설탕이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간장. 이 뒤로 가면은 어떤 것이 있어요? 간장, 된장.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넣는 것은 화학 조미료. 우리가 쓰는 이런 조미료 있죠? 이게 맨 마지막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설탕이 맨 먼저 들어가고 소금, 식초,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게 들어가고 마지막에 화학 조미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옳은 거예요. 자, 조미료의 첨가 순서 보겠습니다. 설탕, 마지막에 화학 조미료 들어갔죠? 술, 소금, 식초, 간장, 된장, 고추장, 화학 조미료. 잘 생각이 안 나면 맨 먼저 설탕을 넣는다. 맨 먼저 넣는 건 조미료에서 설탕입니다. 맨 마지막에 화학 조미료 넣는다. 화학 조미료 앞에가 간장, 된장, 고추장 들어가더라. 나머지는 술, 소금, 식초 눈에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15번입니다. 냄새 제거를 위한 향신료가 아닌 것은 정답부터 확정할게요. 육두구입니다. 육두구는 맛을 좋게 하거나 향미료라고 그래요. 냄새 제거제로는 별로 안 쓰여요. 냄새 제거, 월계순이 냄새 제거제입니다. 허브 냄새 제거제입니다. 마늘 냄새 제거제. 육두구는 고기 같은 것에 맛을 좋게 해요. 16번입니다. 젤라틴의 응고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젤라틴의 농도가 높을수록 빨리 응고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설탕의 농도가 높을수록 빨리 응고된다. 틀렸습니다. 염료는 젤라틴이 물을 흡수하는 것을 막아 단단하게 응고시킨다. 맞습니다. 단백질 분해 요소를 사용하면 응고력이 약해집니다. 맞습니다. 젤라틴 농도가 높을수록 빨리 응고된다.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젤라틴을 보겠습니다. 동물의 가죽이나 뼈에 다량 존재하는 콜라겐을 가수분해해서 얻어진 단백질, 이것이 젤라틴입니다. 식품에 사용되는 젤라틴의 농도는 3 내지 4% 정도이다. 13도 이하에서 응고하므로 냉장고 또는 얼음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낮은 온도에서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설탕의 첨가량이 많으면 계일 강도를 감소시켜서 농도가 증가할수록 응고력이 감소한다.
즉 설탕을 많이 쓰면 응고력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 첨가량은 20에서 25%가 적당하다. 그 다음에 소금, 염류는 오히려 단단한 응고물을 형성합니다. 어디에서? 젤라틴에서. 단백질 분해 요소는 젤라틴을 분해해서 응고를 방해하므로 가열해서 사용해야 한다. 단백질 분해 요소는 응고를 방해합니다. 이건 어디에 쓰이느냐? 젤라틴은 젤리 만들 때, 적편 만들 때, 마시멜로, 아이스크림, 푸딩 제조할 때 이런 때 응고제로 사용됩니다. 또 유화제로 사용됩니다. 안정제로도 사용합니다. 이게 젤라틴이에요. 그럼 다시 문제로 한번 더 돌아가 볼게요. 젤라틴의 응고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젤라틴의 농도가 높을수록 빨리 응고된다. 맞죠? 염류는 아까 봤죠? 염류는 젤라틴이 물을 흡수하는 것을 막아서 단단하게 응고시킨다. 단백질 분해 요소를 사용하면 응고력이 약해진다. 설탕도 많이 사용하면 응고력 약해진다. 근데 빨리 응고된다 그랬기 때문에 틀렸죠? 16번에 2번이 정답입니다. 자, 홍조류에 속해서 무기질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고 단백질도 많은 해조류는 뭐냐? 첫째 홍조류입니다. 홍조류. 붓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백질이 많다. 해조류, 김, 미역, 우뭇가사리, 다시마 다 해조류죠. 예. 이 해조류에서 어떻습니까? 홍조류, 붉은 거, 그 다음에 갈조류, 갈색, 그 다음에 녹조류, 푸른색이죠. 예, 녹조류 이렇게 있죠. 홍조류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우뭇가사리, 그죠? 예, 여기서 한참 나오는 것이죠. 갈조류의 대표적인 것은 뭐예요? 미역, 다시마. 녹조류의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카레, 청각, 이런 것 등이죠. 여기서 홍조류에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김입니다. 김은 얼른 보면 까맣지만 바다에서 생육 상태로 보면 붉어요. 그래서 김을 홍조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들 헷갈리겠죠. 그래서 홍조류의 아주 대표적인 것이 김이다. 그리고 이 김 속에는 단백질이 많다. 단백질이. 그래서 우뭇가사리는 단백질이 이건 거의 없어요. 적어요. 여기서 분별하셔야 돼요. 우뭇가사리도 김도 홍조류인데 단백질이 많은 것은 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 한천을 만든다 이렇게 하면 그건 우뭇가사리가 되겠죠. 미역이나 다시마는 뭐예요? 갈조류예요. 그래서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는 홍조류는 뭐냐? 그러니까 김이에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보십시오. 홍조류, 김하고 우뭇가사리, 갈조류, 미역, 다시마, 톳, 톳, 녹조류, 파래, 매생이, 청각 이런 겁니다. 우뭇가사리는 김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적다. 자, 어떤 제품의 원가 구성이 다음과 같을 때 제조 원가는 얼마이겠느냐? 그리고 이제 헷갈리는 것으로 이익이 얼마고 판매 관리비 얼마고 이렇게 줬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제조 원가가 무엇이냐 이걸 아셔야 돼요. 제조 원가는 뭐예요? 직접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예요. 쉽게 말하면 직접 비용, 간접 비용 다 들어간 것을 제조하는데 직접 들어간 비용, 제조하는데 간접 들어간 비용 다 더하면 제조 원가예요. 그럼 보십시오. 제조 간접비 딱 나왔죠? 직접 재료비, 직접 경비, 직접 노무비 이건 다 직접비예요. 요 직접비에다 간접비 다 더하면 제조 원가가 되는 거예요. 제조 원가는 직접 들어간 거, 간접 들어간 거 다 들어가요. 직접비,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비는 여기 나왔고 직접비는 직접 재료비, 직접 경비, 직접 노무비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요거 다 더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직접비 이 세 가지에다가 제조 간접비 요거 더해라. 그러면 얼마 나올까요? 15,000원, 25,000원, 35,000원, 4만원, 63,000원, 63,000원 되네요. 예,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1일 총 급여 열량이 2,000kcal 중 탄수화물 섭취 비율을 65%로 한다면 하루 3끼를 먹는다고 할 때 쌀의 섭취량은 얼마가 되겠느냐? 쌀 100g당 371kcal다.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문제고요. 어렵게 생각하면 이제 헷갈리고 그렇죠. 자, 일단 보십시오. 일일 총 급여 열량이 2000kcal 중에서 2000kcal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65%래요. 그럼 여기서 묻는 게 뭐겠어요? 탄수화물로 일일 섭취량을 섭취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겠죠. 예, 그러면 그리고 1일인데 하루 3끼를 먹는데 한 끼로 하래요. 그리고 그것을 쌀 섭취량으로 환원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면 결국은 어떤 얘기가 되겠어요? 2000kcal에서 2000kcal에서 곱하기 0.65, 65%를 하려면 뭐 이게 얼마가 나오겠죠? 예. 이것이 뭐입니까? 탄수화물을 통해서 2000칼로리를 얻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 나온지를 제가 한번 봐볼게요. 계산하는 걸로. 2000에 0.65. 이거를 이렇게 계산해 봅시다. 2000kcal에 0.65로 하면 이게 1일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루 3끼니까 이걸 3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한 끼에 얻는 열량이 나오죠. 한 끼에 얻는 열량이 나오는데 이걸 내가 계산해 본 걸로 하면은 433.33이에요. 이게 433.33kcal가 나왔어요. 그런데 쌀은 이걸 100g이라고 했으니까 1g당으로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쌀은 1g당 얼마예요? 3.71kcal가 나와요. 쌀은 1g당. 그러면은 이걸 쌀로 환산하면 이걸 3.71로 나누면 쌀이 몇 g 필요한가 이게 나오겠죠. 예. 이렇게 해서 나눠보면은 얼마가 나오나요? 제가 계산한 거 보면 116이 나와요. 네. 그래서 2000kcal를 0.65로 계산하고 3끼로 나누면 한 끼에 필요한 킬로칼로리, 즉 한 끼당 탄수화물을 통해서 얻는 열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쌀을 통해서 얻으려면 몇 g이 들어가겠냐 그러는데 쌀은 1g에 3.71kcal를 얻어요. 그러면 3.71kcal가 쌀 1g이면 이 말이죠. 이거는 433.33kcal를 얻으려면 X, 쌀 몇 g이 필요할까? 이렇게 놓고 내양이고 외양이고 곱해가지고 X를 구해도 똑같아요. 116.8이 나온다.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쉽게 생각해서 2000kcal를 탄수화물로 얻으려고 하려면 그 비율이 65%래요. 탄수화물 섭취 비율로 얻으려는 게. 그러면 탄수화물로 얻으려는 하루 열량이 나올 거란 말이죠. 예? 이거 2000kcal를 다 그 탄수화물만 통해서 얻은 거 아니잖아요. 예? 뭐 여기는 예, 단백질도 있고요. 지방도 있고요. 탄수화물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루에 필요한 2000kcal 중에서 내가 탄수화물을 통해서는 0.65 란 65%를 얻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얻을까요? 단백질이나 지방에서 얻겠죠. 예? 예, 나머지 몇 프로입니까? 35%는 뭐 단백질에서 25% 얻을래요. 지방에서 10% 얻을래요. 그리고 탄수화물에서 65% 얻을래요.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탄수화물에서 65%를 얻으니까 2000kcal 곱하기 0.65. 그러면 탄수화물로 얻을 수 있는 비율이 나오고 이것이 하루니까 3끼니까 3으로 나오면 한 끼의 탄수화물로 얻는 킬로칼로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 보듯이 433 뭐 킬로칼로리 이렇게 나왔죠. 근데 쌀은 그람당 이걸 그람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이제 그람당 3.71 킬로칼로리가 나와요. 그러면 433 킬로칼로리면 쌀은 몇 그램이 필요할까? 그러면 3.71로 나눠버리면 돼요. 예, 그러면 쌀 몇 그램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채널은 조리기능사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동영상을 제작으로 조리기능사가 되시려는 분들에게
약간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하며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조리사 여러분들과 함께 조리사의 새로운 장르를 열어가는데 동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